안녕하세요, 셀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브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블로그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프론트는 뷰를 이용하고 백엔드는 스프링, 그리고 모든 개발 작업은 데브 컨테이너 안에서 기본 코드를 내려받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git 클론 소스 코드. 그러면 이제 소스 코드를 내려받았기 때문에 디렉토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브 블로그 안에는 앱이라는 폴더와 데브 컨테이너 폴더, 부트라는 폴더, 이미지는 옆에 보이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폴더, 그리고 뷰 폴더가 있습니다. 부트와 뷰에는 아무런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와 부트는 현재 아무런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부트는 스프링이기 때문에 스프링에 관련된 소스 코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프로젝트에 필요한 내용을 지금과 같이 작성하신 후에 제너레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 다운로드된 부트 zip 파일을 부트 안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을 풀고 안의 내용을 이동. 이제 부트의 안에는 조금 전에 다운받은 부트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컨테이너에 프로젝트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기 전에 dev 컨테이너 JSON 파일을 엽니다. 이 JSON 파일에 보시면 컴포지 파일을 사용하고 있고 서비스를 부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트는 컴포지 파일 안에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 부트란 이름의 서비스를 첫 번째 타깃으로 활성화시키게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앱의 컴포지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 파일을 열게 되시면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DB와 스프링 부트에 대한 부트, 뷰 프로젝트에 대한 뷰, 이렇게 세 가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커 컨테이너에서 정의했던 이 서비스인 부트는 서비스 중에 부트라 되어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부트 대신에 뷰라고 정의를 하시면 이 서비스는 뷰를 타겟으로 잡고 실행하게 됩니다. 다시 부트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트로 정의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했을 때 스프링을 기준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부트의 내용을 보시면 그래들 JDK 19 버전의 이미지를 다운받게 되고, 포트는 8080에 부트의 디렉토리와 워크스페이스를 동일한 위치로 두고 서비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저희가 조금 전에 다운받아서 카피했던 이 부트 디렉토리가 작업 공간이 워크스페이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에 있는 DB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DB 쪽 서비스를 보시면 MariaDB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포트는 3306번으로 내부에서 동작하고 외부에서는 13306번으로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볼륨은 현재 위치인 MariaDB 3개 폴더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앱 밑에 MariaDB 밑에 3개의 폴더를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환경 변수는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루트의 비밀번호는 1234, 포트는 3306번, 데이터베이스 기본적으로 edu, 일반 사용자 패스워드와 유저는 폴더의 1234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계정과 비밀번호를 바꿔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뷰를 보겠습니다. 뷰는 빌드 파일을 정의하는데 도커 파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도커 파일을 사용하는 이유는 노드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뷰를 사용하기 위해서 뷰 CLI를 먼저 설치하기 위해서 이 도커 파일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진 걸 사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볼륨과 같이 뷰에 워크스페이스를 연결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데브 블로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를 데브 블로그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하신 후에 명령 파레트를 이용해서 리빌드를 하겠습니다. 서비스는 부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된 컨테이너 중에 부트 컨테이너로 연결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부트에 들어있는 내용이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뷰 쪽으로도 접속하고 싶으시면 원격 연결을 이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뷰를 대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어태치로 열기. 이렇게 연결된 내용을 보시면 뷰 컨테이너로 접속되어 있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컨테이너의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 터미널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을 열고, 여기는 뷰이기 때문에 자바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노드가 실행되어 있습니다. 노드 V, 노드가 설치가 되어 있고 뷰도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뷰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create 점 현재 위치에다가 뷰 프로젝트 생성. 자, 이 디렉토리에다가 만들기 위해서 yes, 선택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select. 자, 바벨과 라우터 css 설정하고 엔터. 버전은 3버전. yes, scss도 사용할 수 있게 첫 번째 글로. 자, 다음 하나의 패키지로 이 내용을 저장 안 하고 얀으로 실행. 모두 설치가 끝났습니다. 자, 뷰는 이렇게 설치하시면 준비가 끝났고, 이번엔 스프링 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의 빌드 그래들, 디펜트시의 내용을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마이파티스와 마리아DB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연결 부분을 설정해야 됩니다. 자, 설정 파일은 메인의 리소스에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지를 눌러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내용과 같이 마리아DB, JDBC 드라이버와 그리고 저희 DB 컨테이너로 연결될 수 있는 URL 주소, 그리고 사용자를 만들었을 때 사용했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 스프링 부트 대시보드에서 저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시면 지금과 같이 스프링 부트가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 부트로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호스트에 8080 스프링 쪽으로 잘 연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뷰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an 서브 8800으로 실행이 되고 있고 외부에서는 80보트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연결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프로젝트의 시작 단계인 프로젝트 설정 부분이 끝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리아DB에 블로그 테이블 PDF 파일이 있습니다. PDF 파일을 열어서 이렇게 보시면 사용자 테이블과 파일 테이블, 노티스 테이블에 대한 테이블 정의서가 있습니다. 이 테이블 정의서를 참조해서 마리아DB 밑에 있는 initdb D 폴더에 있는 DDL SQL문을 열어보시면 조금 전에 보셨던 테이블 정의서와 동일하게 테이블 크리에이트하는 DDL 파일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먼저 컨테이너를 생성하셨다면 이 DDL 파일을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실행해서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컨테이너를 생성하지 않으셨다면 컨테이너를 접속했을 때 자동으로 생성되어 오니 테이블 존재 여부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컨테이너를 열어보겠습니다. 데브 블로그 폴더를 열려있는 상태에서 명령 팔레트, 리빌드, 부트 작업 공간도 같이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부트 어태치, 작업 공간이 다 열렸기 때문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 부트부터 스프링 부트 대시보드에서 저희 앱인 부트를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호스트에 8080. 네, 정상적으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뷰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열고 yan 서브. 네, 서비스가 켜졌습니다. 로컬 호스트 8800으로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호스트에 8800 네, 실행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뷰 쪽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의 src 쪽으로 가보시면 컨트롤이라는 부분과 에디터이라는 부분, util이라는 부분, 뷰라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화면인 홈 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뷰 화면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템플릿 부분과 스크립트 부분, 그리고 스타일 부분, 이렇게 세 개에 나누어져 있는 부분에서 스크립트 부분은 위에 보이는 것 같이 유즈 컨트롤을 만들어서 따로 관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유즈 컨트롤은 저희가 컨트롤이라는 폴더 아래 옆에 보이는 것 같이 홈이면 홈, 로그인이면 로그인, 유저에 관련된 건 유저, 노티스에 관련된 건 노티스, 이렇게 개별로 1대1로 컨트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홈 스크립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필요한 부품을 인풋 해오고 그리고 use 컨트롤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와 같이 뷰에서 사용하는 export 디폴트에 들어갈 내용을
설정해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컴포넌트는 위에서 임포트한 홈 리스트를, 데이터 부분은 위에 있는 데이터 부분을 가지고 오게 하고, 메소드 부분은 위에 보이는 이 메소드 부분을 연결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부분은 위에 데이터베이스 부분에서 엑시오스를 이용해서 비동기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이 데이터는 스프링에서 전달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에 출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샘플 데이터를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부분을 축적 처리하시고, 위에 데이터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축적 처리되어 있는 리스트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풀고 난 다음에 옆에 보시면 샘플 데이터를 출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주석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다시 오픈했습니다. 이번에는 스프링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의 메인에 자바 컨트롤, 지금 보이는 부분은 노티스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노티스 컨트롤. 자, 노티스 컨트롤에서 호출하고 있는 건 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의 노티스를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의 노티스를 보내고 있는 거에서 임의로 3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을 이용해서, 자, 여기에서 엔어 부분을 인덱스 값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습용이라고 되어 있는 이 숫자 부분을 i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한번 새로 고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개의 데이터가 전송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뷰의 유저 컨트롤 부분을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외부 포트인 13306번으로 데이터베이스는 edu, 유저는 폴더, 비밀번호 1234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접속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누르고 커넥션을 연결한 다음에 테이블에 있는 테이블 3개를 확인하시고 파일 테이블 부분과 노티스, 유저 이렇게 3개 테이블 확인하신 다음에 엔티티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프링 쪽과 뷰 쪽의 연결 부분 테스트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테이블을 모두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프링 기능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프링 기능 구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컨트롤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컨트롤, 노티스 컨트롤, 파일 컨트롤, 현재 3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이 3개의 컨트롤 파일은 테스트를 위해서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샘플 데이터와 간단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선 기능 구현을 하기에 앞서 테이블 정의서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저 테이블입니다. 유저 테이블은 저희의 블로그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유는 글 작성을 할 때 어떤 사용자가 작성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로그인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는 이 유저 테이블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기능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테이블의 데이터 값을 입력하거나 읽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능 구현이 되어야 될 부분은 노티스 테이블입니다. 노티스는 저희 블로그의 메인 화면인 글 목록을 출력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티스 테이블의 글 작성과 그 작성된 내용을 수정과 삭제, 그리고 전체 목록을 읽어올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기능 구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용자 테이블과 노티스 테이블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테이블입니다. 이 파일 테이블은 파일 업로드와 이미지 업로드가 모두 한 곳에 모이기 위한 테이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 업로드에 대한 건 유저 테이블 부분을 정리한 후에 기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테이블의 정보가 입력이 되고 난 다음에 수정 부분에서 같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컨트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저 컨트롤은 유저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가 아닌 서비스와 DAO, 매포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까지 갈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에서 연결시킨 저희 메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로그인 부분은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Find by ID 부분은 사용자의 기본 정보를 알기 위한 부분입니다. Edit by ID 부분은 사용자의 정보를 수정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Delete by ID는 사용자의 정보를 삭제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Save 부분은 사용자 정보를 추가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서비스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메소드 5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서비스 메소드 5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메소드를 컨트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와이드를 이용해서 유저 서비스 컴포넌트 대신에 서비스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유저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유저 서비스로 변경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저 컴포넌트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석으로 막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유저 DAO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DAO에서도 유저 서비스에서 사용할 메소드 5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저 DAO도 기본 메소드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외 처리와 함께 DAO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DAO에서 사용할 매퍼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매퍼는 XML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추상 메소드를 생성하였습니다. 이제 DAO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매퍼를 연결시켜 준 상태입니다. 그대로 연결시켜 준 것 중에 세이브 부분만 간단하게 예외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저 매퍼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할 myParties XML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 보시면 myParties mapper location이라고 하는 XML 파일을 정의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 리소스 밑에 SQL 폴더가 있는데 이 SQL 폴더 하위에 있는 파일 XML과 노티스 XML, 유저 XML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myParties에서 사용할 SQL문을 정의해 놓는 곳입니다. 거기에 대한 경로로 SQL 폴더 하위에 있는 모든 XML을 SQL로 정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저 XML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퍼라고 하는 태그가 있고 이 매퍼 태그 안에 네임스페이스로 옆에 있는 유저 매퍼 인터페이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옆에 있는 유저 매퍼 인터페이스와 XML로 정의되어 있는 매퍼가 하나의 한 쌍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추상 메소드인 5개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추상 메소드와 동일하게 select 2개와 update 2개, insert, id는 옆에 있는 메소드 이름과 동일하게 정의하고 파라메타 값은 옆에 보이는 매개 변수와 동일하게 정의되었습니다. 자, return 타입 중에 save인 사용자 생성 부분에 int 값이 있는데 이 int는 상태 값이 주지만 insert 때 select 키를 이용하여 생성된 기본 키가 무엇인지 찾는 부분도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에 SQL문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SQL문이 모두 입력 다 되었습니다. select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과 find by id는 select를 하게 되고 로그인은 리절트 값으로 넘버와 네임만 필요하기 때문에 컬럼 부분을 2개의 컬럼만 정의를 하고 where 조건으로 삭제가 되지 않은 사용자들 중에 이메일과 패스워드가 동일한 사용자를 확인해서 셀렉트 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인 find by id 같은 경우는 전체 컬럼을 가져오게 하고 삭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해당 넘버의 사용자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2개의 업데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editor by id는 특정 사용자의 패스워드만 수정할 수 있도록 정의했고 where 조건으로 넘버만 조건을 주었습니다. delete by id 같은 경우는 삭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delete 컬럼이 true로 변환이 되게 하고 특정 사용자의 넘버를 이용하도록 조건을 주었습니다. 자, 사용자 추가 부분입니다. 인설트를 하는데 네임과 이메일, 패스워드만 입력되게 하고 정상적으로 인서트가 완료된 후에 애프터로 생성된 사용자의 넘버를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SQL문까지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 기능들을 단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생성한 유저 소스 코드를 단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src 밑에 메인이 아닌 테스트에 있는 부트 패키지 아래에서 이와 같이 컨트롤과 서비스 DAO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만들고 테스트합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하기 앞서 간단한 설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컨트롤의 경우에는 웹 통신으로 하여 호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웹 레이어를 제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웹 MVC 테스트를 이용해서 유저 컨트롤을 주입을 해서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MOOC MVC를 이용하면 컨트롤에 있는 메소드들 중에 URL 주소를 부를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컨트롤에서 사용하는 건 유저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MOOC 빈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가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스프링 익스텐션을 사용해서 유저 서비스와 유저 DAO를 주입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저 DAO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스프링 부트 테스트를 이용해서 마이파티스를 이용한 데이터 호출을 테스트해 볼 겁니다. 이 세 개의 단위 테스트 클래스들은 이와 같이 세 가지의 단계를 이용해서 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자, 모든 클래스는 5개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 메소드를 5개를 이용해서 각각 기능을 테스트하고 그 테스트한 내용이 무엇인지 디스플레이 네임을 해서 화면에 출력해 줄 것입니다. 자, 그럼 컨트롤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소드인 로그인 메소드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메소드의 내용을 보시면 유저 객체를 전달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저 객체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1단계에서 유저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생성한 후에 세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new를 이용해서 유저의 set number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테스트 메소드 안에서만 사용하는 값이 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테스트 4개에도 동일하게 유저의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역 변수를 이용해서 유저의 이메일 값을 정의하고 테스트할 때 조건용으로 사용자 객체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역 변수로 넘버와 네임, 이메일, 패스워드 부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전역 변수를 이 메소드 안에서 데이터를 매번 이메일 값을 넣지 않고 생성된 전역 변수인 이메일 값을 전달하여 아래에 있는 메소드도 동일하게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정의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u 키워드를 이용하여 유저 클래스를 인스턴스해 주는 방법이 있지만 유저 클래스에 빌더라는 넘버의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위해서는 유저, 빌더를 이용하시고 이 빌더와 빌드 사이에 입력하고자 하는 필드의 변수를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같은 경우는 이메일과 패스워드가 전달되기 때문에 이메일, 패스워드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저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인포, 유저 이 내용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에 유저 컨트롤 테스트에서 첫 번째 메소드인 테스트 1번을 테스트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출력물을 확인해 보시면 유저의 유저 객체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 중에 이메일 내용과 패스워드 부분이 출력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첫 번째 테스트인 로그인 메소드의 리턴 부분을 정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턴은 리스폰스 리절트라는 DTO 객체를 이용하여 리턴해 주고 있습니다. 유저와 동일하게 예상되는 데이터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폰스 리절트 DTO도 동일하게 빌더 어노테이션을 주입을 해주고 유저와 동일하게 객체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폰스 리절트 객체는 스테이트와 리절트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의 값은 불림이기 때문에 펄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절트는 현재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에 null, 메시지는 null 이렇게 리스폰스 리절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1단계의 조건 부분이 파라메터 부분과 리절트 부분을 다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실행하는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을 이용해서 저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유저 서비스의 로그인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리턴 값으로 저희가 위에서 만든 리스폰스 리절트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단계인 시나리오 진행이 필요한 조건 설정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 이 내용은 컨트롤의 로그인 메소드에 있는 유저 서비스의 로그인 메소드를 호출하는 이 부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단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저희가 위에서 만든 MOOC MVC를 이용해서 실제로 로그인 메소드를 URL 주소로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OOC MVC를 이용하여 생성해 주시고 매핑되어 있는 메소드를 확인해 보시면
포스트 매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로 호출하시고 주소의 값인 유저의 로그인 부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저의 로그인, 그리고 저희가 위에서 만든 이 유저의 정보를 메소드에서 리스폰스 바디로 받는 유저 객체와 동일하게 포스트를 실행할 때 같이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이 유저 객체를 문자열로 변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문자열로 변환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 중에 잭슨 라이브를 이용하여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매퍼를 이용하여 스트링 값에 콘텐트의 값으로 오브젝트 매퍼에 라이트 밸류 스트링 값으로 유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스트링 값인 콘텐트를 저희 포스트가 실행될 때 콘텐트 값으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 콘텐트의 타입이 JSON이라고 정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bstract도 동일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호출된 내용을 스프링 테스트용으로 리절트 액션을 객체를 만들어서 값을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달 값을 받아서 아래의 then에서 데이터를 비교해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절트 액션의 and expect를 이용하여 첫 번째로 스테이터스 값이 정상인지 테스트, 두 번째는 저희가 리턴으로 받는 리스폰스 리절트의 값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턴되는 리스폰스 리절트는 REST 컨트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형식으로 리턴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는 JSON 형식으로 리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때 JSON 형식으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JSON 패스를 이용해서 키와 밸류 형식으로 비교해 줄 수 있습니다. 키 값으로 state입니다. 달러의 state를 이용하여 저희가 위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state는 펄스란 값을 리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not null value입니다. 자, 두 번째는 result와 message입니다. 이 두 개의 필드는 위에 정의한 것처럼 null 값으로 전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null value를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로그인 부분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verify를 이용하여 유저 서비스에 로그인이 동작했는지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1단계 부분과 2단계 부분, 3단계 부분을 나누어서 하나의 메소드를 단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에 가서 테스트 1번을 테스트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오류 없이 동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 메소드를 단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아래에 있는 메소드 4개의 테스트도 조금 전에 한 3단계를 나누어진 이 테스트 부분을 동일하게 테스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와 DAO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로그인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과 같이 유저 DAO와 유저 서비스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유저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의 빌드. 로그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메일과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로그인의 리턴 값은 넘버와 네임을 리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턴 값으로 리덜트 유저로 빌드에서 넘버의 값과 네임의 값을 돌려받게 됩니다. 자,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키토에 when 유저 DAO에 로그인 유저 then 리턴으로 리덜트 유저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옆에 보이는 것 같이 유저 DTO에 로그인을 했을 때 리턴되어 오는 유저의 정보 값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2단계로 가보겠습니다. 2단계에는 리스폰스 리저트가 있습니다. 리스폰스 리저트를 받을 수 있게 유저 서비스에 로그인을 유저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내용과 같이 스테이트와 리절트 값을 전달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절트 값을 받기 위해서 유저 객체의 리절트로 리스폰스 리절트에서 get 리절트로 받고 유저로 형변환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받은 리스폰스 리절트와 리절트 값을 3단계 then에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설트를 이용해서 값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폰스 리절트의 스테이트 값을 true인지 비교하고 리절트 값에서 get number와 get name을 비교하겠습니다. 그리고 모키토의 실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verify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DAO가 한 번이라도 실행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비스의 로그인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테스터에 가서 테스트 1번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동작했고 로그를 보시면 유저 서비스 테스트를 진행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4개의 메소드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DAO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AO는 유저 DAO를 직접 호출하여
데이터베이스까지 갔다 온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이기 때문에 유저의 빌더의 빌드, 이메일과 패스워드 1단계는 이렇게 데이터 셋만 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유저의 정보를 리절트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DAO 로그인 위에서 만든 유저의 객체를 전달.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값을 비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 여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낱널을 이용해서 리저트 값을 받아오는지, 그리고 낱널일 경우에 넘버의 값과 네임을 비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목을 사용하여 가상 객체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베리파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에 DAO의 1번 로그인 테스트. 네, 정상적으로 동작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메일과 패스워드가 위에 있는 것처럼 동일한 사용자가 존재하는지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별 from user로 사용자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자 한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메일은 폴더에 골뱅이 email.com, 패스워드는 1234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폴더에 email.com 1234. 자, 그럼 여기에서 패스워드를 12로 변경을 하고 한번 여기 비교한 값이 3단계 부분이 오류가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네, 오류가 발생했고, 네, 첫 번째 부분을 보면 낱널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유저 DAO의 로그인이 아무런 값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별 from 유저의 when의 이메일이 폴더이고 and bitword가 1, 2인 사용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검색했을 때 아무런 결과값이 없기 때문에 전달된 값이 널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낱널 부분에서 널이 발생했다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위 테스트를 다른 사항을 맞춰서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4개의 메소드에도 지금과 같이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저 단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